제10강 행정행위론 하자와 폐지에 관한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행정행위의 하자는 행정행위가 적법 요건을 갖추지 못해서 효력을 발생하는 데 장애 사유가 있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하자는 대체적으로 무효와 취소 부분에서 많이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무효와 취소의 구별 실익과 구별 기준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보시고요. 하자의 유형 부분에서도 어떤 경우에 무효가 되고 어떤 경우에 취소가 되는 사유가 되는지도 보시겠습니다. 이러한 하자가 선행행위와 후행행위의 관계에 놓여 있을 때 이러한 하자가 승계될 수 있는지, 그리고 하자의 치유와 전환 문제도 함께 논의되겠습니다. 하자를 폐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취소와 철회와 실효가 있습니다. 이 각각의 관계를 구분하시고요. 그리고 취소권이 제한되는 사유, 철회권이 제한되는 사유를 중심으로 공부하시겠습니다. 행정행위 하자의 대표적인 형태가 무효와 취소입니다. 이 무효와 취소를 구별하는 방법과 구별하는 실익과 구별 기준, 그리고 하자의 구체적인 유형으로 주체, 내용, 절차, 형식에 관한 흠을 여러분들이 보시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보셨듯이 하자의 승계 문제도 중요하게 다뤄지고요. 그 다음에 하자의 치유와 전환 문제도 다뤄지시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이러한 내용들, 구별 실익, 구별 기준, 그리고 하자의 구체적인 유형을 중심으로 해서 정리하시겠습니다. 행정행위의 의의와 형태 먼저 보시겠습니다. 행정행위의 하자는 행정행위가 적법한 요건을 갖추어야 되는데 그 적법 요건을 결여하고 있어서 위법한 행정행위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자, 이러한 행정행위는 크게 위법과 부당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자, 적법하다는 것은 그 법률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행정행위를 말합니다. 따라서 예를 들어서 식품위생법에서 일정한 위법행위를 했을 때 6개월 이하의 영업정지 처분 또는 영업소 폐쇄 명령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경우에 행정청이 6개월 이하의 영업정지 처분을 한다면 그것은 당연히 적법한 처분이 되겠죠. 자, 그렇지만 영업주가 한 행위가 매우 위법한 정도가 커서 영업소 폐쇄에 이르러야 하는데 영업정지 처분을 한 것을 영업정지 하루나 이틀 정지 처분을 한 것에 불과할 때는 그것은 식품위생법 범위 내에 있기 때문에 적법하긴 하지만 타당하지는 않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경우를 어떻게 하냐면요. 재량권 범위 내에서의 재량의 적절한 행사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행정행위는 적법하고 타당하지만 그것이 적법한 범위 내에 있다 할지라도 재량권을 지나치게 일달했을 때는 이것은 적법하지만 부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법률의 범위 밖에 있는 행정행위를 했을 때는 그 행위는 위법하다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재량권 부분에서 설명드린 내용을 여러분들이 그대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자의 법적 효과를 보시겠습니다. 하자의 효과는 크게 5가지로 나뉩니다. 이 5가지를 여러분들이 구분하셔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그 중에서도 무효와 취소와 철회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보시면 됩니다. 먼저 부존재는 것은 행정행위가 처음부터 아예 성립하지 않은 겁니다. 외관 자체도 존재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행정행위가 아예 처음부터 성립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자, 그래서 부존재, 외관 자체가 처음부터 없는 것. 자, 그 다음에 무효와 취소와 철회를 보시겠습니다. 자, 무효와 취소와 철회는 모두 다 처음에 성립은 일단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처음부터 행정행위 자체는 일단 만들어지지만 어떻게 되냐면요. 무효인 경우에는 아예 처음부터 그 하자가 너무나 중대하고 명백해서 아예 처음부터 효력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 겁니다. 자, 그렇지만 취소와 철회는 뭐냐면요. 취소는 특히나 철회도 마찬가지지만 행정행위에는 공정력이라는 게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발령된 처분은 그것이 적법하게 취소 또는 철회되기 전까지는 유효한 거죠. 그래서 효력은 일단 다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취소나 철회는 효력이 발생하는 거죠. 자, 그런데 무효와 취소의 가장 큰 공통점은 하자가 처음부터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자가 처음부터 있었지만 그 하자가 너무 중대하고 명백해서 처음부터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걸 무효라고 한다면 하자가 처음부터 있었지만 일단은 효력이 발생하는 것을 취소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후발적으로 하자가 발생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하자가 있었던 거고요. 그리고 일단 효력이 발생하는 게 취소라면 아예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게 무효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무효는요. 원래부터 그 하자가 너무나 중대하고 명백하기 때문에 행정청이 따로 이거는 무효다라는 것을 선언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무효 등 확인소송이라고 하죠. 그렇죠?
이제 법원 또한 이 행위가 무효라는 것을 선언할 필요가 없는, 무효라는 것을 어떤 형상적인 의미로 판단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원래 무효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뿐이다 라는 겁니다. 하지만 취소는요, 행정청이 일정한 의사표시로 이 행위를 취소한다라고 취소할 때 그때부터 소급해서 효력이 없어지는 거지, 그 이후에 없어지는 거지, 그 전까지는 일단 유효합니다. 따라서 취소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행정청의 별도의 의사표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무효와 취소를 정리하시고요. 철회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외관도 있고 처음부터 효력이 발생했고 하자가 처음에는 없었어요. 적법하게 행정행위가 성립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후발적으로 하자가 발생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행정청이 나중에 일단 효력이 발생했지만 나중에 의사표시로서 이제부터 철회하겠다라고 발표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 세 가지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보시면요. 첫 번째, 무효와 취소 철회부터 보시겠습니다. 자, 무효는 어떻게 돼요? 행정행위 외과는 있었어요. 그런데 처음부터 아예 효력이 없는 겁니다. 그죠? 자, 그리고 취소는 뭐예요? 일단은 행정행위가 외관이 성립했고 그리고 일단 유효하게 성립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돼요? 행정청이나 또 적법한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해서 이거는 원래부터 처음부터 하자가 있었는데 그 하자가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다 라고 해서 취소를 하게 돼요. 행정청의 의사표시로서. 그러면 취소한 시점부터 어떻게 돼요? 소급해서 그때부터 효력이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일단 유효한 공정력은 발생하고요. 그리고 난 뒤에 나중에 이제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게 취소입니다. 자, 그 다음에 철회는 뭐였어요? 철회는요, 원래 적법하게 형성됐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었어요. 자, 그런데 나중에 갑자기 하자가 발생하는 거죠. 그쵸? 그래서 행정청이 철회의 의사표시를 밝히면 그때부터 효력이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자, 그래서 이것은 철회는 소급해서 효력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계속 효력이 있는 거고 후발적으로 어떤 사유에 의해서 효력이 나중에만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이 세 가지 여러분들이 구분하실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점점점점 이렇게 표시를 하면 되겠습니다. 무효와 취소의 개념을 보시겠습니다. 무효와 취소는 행정행위가 형성은 됐어요. 그래서 외관은 있는데 아예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경우입니다. 외관조차 없는 경우는 행정행위가 부존재한 거고요. 행정행위가 어떠한 형식으로든지 외관 자체는 있었을 때 이것은 효력의 문제로 넘어갑니다. 근데 이 효력이 아예 없는 것, 처음부터 발생하지 않은 것, 그것이 무효라고 하고요. 발생은 해요. 그리고 나중에 어떤 직권 취소나 쟁송 취소를 통해서 취소되는 경우는 취소하는 행정행위라고 합니다. 즉, 무효와 취소는 행정행위의 성립이 문제가 아니고요. 효력의 문제다라는 걸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무효인 경우에는 취소와 달리 원칙적으로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거기 때문에 공정력도 없고 불가쟁력도 없습니다. 무효인 경우에는 성결 문제도 이 동그라미는 무슨 뜻이냐면 무효이다. 행정법원이 무효임을 전제로 민사나 형사법원에서 판단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치유와 전환입니다. 무효인 행정행위는 처음부터 없었던 거기 때문에 치유를 할 것도 없어요. 그냥 다시 하면 됩니다. 전환은요, 행정행위가 발령이 됐는데 너무 형태가 없는 거죠. 그렇죠? 이러한 경우에는 그 행정행위를 바꾸는 것은 행정편의상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자, 무효인 행정행위는 신뢰보호 원칙이나 쟁송제소기한도 없습니다. 사정판결도 없고요. 간접강제도 안 됩니다. 처음부터 아예 하자가 너무나 커서 중대명백한 경우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무효 확인 심판이나 무효 확인 소송이 인정이 되고요. 선행행위가 무효면 후행행위는 당연히 무효입니다. 이거 많이 나오죠. 자, 취소소송입니다. 취소소송은 공정력과 불가쟁력이 인정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취소소송의 경우에는 성결문제 효력인 경우입니다. 위법성은 아니고요. 이 X는 무슨 뜻이냐면 행정법원에서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인 경우에는 취소다라고 판결을 해줘야지만 민사법원에서 부당이득 배상을 해도 된다 아니다라는 것 또는 하면 어떤 식으로 해야 된다 이런 거를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위법성은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취소소송은 하자가
무효만큼 중대하진 않기 때문에 중대명백하진 않지만 치유는 할 수 있습니다. 전환에 대해서는 학설 대립이 있고요. 신뢰보유 원칙, 쟁송 제소 기간, 사정 판결, 간접 판결 모두 인정이 됩니다. 쟁송 수단은 취소 심판과 취소 소송이고요. 자, 하자의 승계 부분에서 보시겠습니다. 취소할 수 있는 사유인 경우에는 선행행위와 후행행위가 별개의 효과를 발생할 때는 하자가 승계되지 않습니다. 선행행위와 후행행위가 결합하여 하나의 효과를 발생될 때는 하자가 승계됩니다. 즉 선행행위와 후행행위의 법률적 효과를 평가하는 겁니다. 효과가 하나의 양자가 결합하여 하나의 효과가 발생하는지 아닌지를 기준으로 평가하시면 됩니다. 네, 무효와 피조를 구별하기 위한 가장 대표적인 기준은 중대명백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대설 또는 명백성 부충설이 가장 대표적인 세 가지 견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중대성이란 무엇이냐면요. 행정행위가 중요한 법률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또는 중대한 법률 요건에 위반한 경우를 말합니다. 그리고 물론 그 위반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심한 경우를 말합니다. 명백성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 하자가 전문가가 아니고요. 일반인의 관점에서 바라보더라도 그 하자가 있음이 외관상 명백한 경우를 말합니다. 자, 이러한 중대성과 명백성 요건이죠. 중대성을 A라고 하고 명백성 요건을 B라고 했을 때 A와 B를 모두 다 갖추고 있을 때에는 무효이고요. 그에 이르지 않으면 즉 A만 갖추고 있거나 또는 B만 갖추고 있거나 한 경우에는 또는 A, B 모두 갖추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자, 한편 중대설은 중대한 하자가 있으면 무효다. A만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그 외에는 모두 다 취소다. 명백성은 평가의 기준으로 삼지 않는다는 겁니다. 명백성 보충설은 하자의 중대성 A는 필수적으로 있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신뢰보호 등 보충 요건이 있을 때는 B도 참조해서 보게 된다. 즉 명백성 요건도 보충 요건이 있을 때는 함께 검토해서 하자 중에서 무효인 경우로 판단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세 의무설은 중대 명백설의 입장이지만 하자의 명백성을 완화하고 있는 견해고요. 구체적 가치 양형설은 개별 사정에 따라서 판단한다는 견해입니다. 따라서 학설마다 조금씩 관점은 다르지만요. 우리 학설은 무효의 요건을 조금 더 엄격하게 모아서 중대 명백설로 중대 명백설을 다수설로 취하고 있습니다. 판례도 마찬가지로 원칙적으로는 중대 명백설을 이제 원칙으로 취하고 있습니다. 다만 소수설은 명백성 보충설 요건을 취하고 있기도 합니다. 자, 이제 이러한 견해를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대표 판례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대표 판례는 어떠한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이것이 여기에서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지를 평가하도록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메타프로방스 사업시행 인가의 취소 소송에서 이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지문입니다. 자, 피고인 담양군수는 원고인 메타프로방스죠. 이거는 사업자죠. 그렇죠? 메타프로방스가 사업자고요. 그리고 담양군수가 피고입니다. 피고가 군수죠. 그렇죠? 자, 이 군수가 일에게 이제 토지 수용을 사업 인가를 하고 그리고 토지 수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원고인 주민들은 사업시행계획 인가처분 무효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다른 원고들은 주민들이 나오죠. 그렇죠? 주민들은 이에 대해서 무효소송을 제기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주민들이 주장한 건 뭐냐면요. 사업자 지정처분 당시에 주민의 토지 소유자의 동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무효이고 그리고 사업시행 일정 요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즉 사업시행 인정 자체가 무효이기 때문에 실시계획도 무효가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 동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 무효 사유에 해당하느냐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령 첫 번째 보시면 국토계획법 제86조 제7항에서 사인이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자가 되기 위해서는 소유면적의 토지 소유자의 동의 비율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하고 있고 대통령령 제96조에서는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하고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동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지만 사업 시행자가 될 수 있는데 이 사업 시행자인 메타프로방스는 그 동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사업 시행 인가를 얻었기 때문에
사업 시행자가 됐기 때문에 이 사업 시행자가 된 것 자체가 무효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 동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거는 사실관계상 나타났다는 것을 전제했을 때 이 동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 중대명백한 하자의 요건이 되는지를 보십니다. 자, 적용 내용을 보시면 국토개혁법 입법 취지를 보시면 사인이 계획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영리사업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굉장히 국민의 권리 의무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법률에서 별도의 동의 요건을 두고 있다라는 겁니다. 즉, 이 동의 요건이 이 법률에서 중요한 요건에 해당한다는 거죠. 그래서 법규상 요건, 이 중요한 법규상 요건을 미비했을 때 이 하자의 효력은요, 즉 소유 요건과 동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이 경우의 동의의 효력은 법규의 중요한 내용을 위반한 것이다 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 하자는 중대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하자는 동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동의 요건은 객관적으로도 명백하게 계산할 수 있는 거잖아요. 따라서 이 실시계획 인가 처분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를 모두 갖추었기 때문에 무효로 우리 법원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토계획법상 소유 및 동의 요건의 미비는 그 하자가 중대하고, 그래서 이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이 하자는 무효인 행정행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선행처분인 도시계획 사업지 지정 처분이 무효인 경우에는 후행행위인 실시행 계획 인가처분도 모두가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사업자 선정이 되기 위한 이 국토계획법상 사업 시행자가 되기 위한 국토계획법상 동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무효로 본다라는 게 우리 법원의 판단입니다. 행정행위 하자에는 주체 내용 절차상 하자와 형식상 하자가 있습니다. 이 주체 내용 절차상 하자도 사실상 형식상의 하자라고 보는 견해도 있는데요. 네, 각각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체에 관한 흠을 보시겠습니다. 제일 대표적인 사례는 정당한 권한이 없는 행정청의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적법하게 임명되지 아니한 자 또는 퇴직 등으로 행위 시에 이미 신분을 상실한 자의 행위는 원칙적으로 무효에 해당합니다. 대표적으로 사실상 공무원 이론이 있는데, 행정행위의 상대방으로서는 임명의 적법성 또는 공무원의 퇴직 여부 등을 인식할 수 없기 때문에 이 갑이라는 사람이 이미 퇴직한 경우에 퇴직한 이후에도 마치 현직에 있는 공무원인 것처럼 행위를 했을 때 이 경우에는 행정행위 자체가 원칙적으로 무효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를 사실상 공무원 이론으로 봅니다. 대리권이 없는 자의 행위도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그리고 적법하게 구성되지 않은 합의제 행정기관의 행위도 원칙적으로 무효로 보고 있습니다. 판례도 제적사유에 해당하는 위원이 징계의결에 참여하여 행한 징계의결은 무효라고 판시하면서 적법하지 않은 구성원이 포함된 합의제 행정기관의 판단에 대해서 무효라고 본 사례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무권한의 행위에 해당합니다. 권한이 없는 행정기관의 행위죠. 원칙적으로 당연히 권한 범위 외의 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무권한의 행위도 무효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정상적인 의사에 의하지 아니한 행정행위를 말합니다. 정상적이지 않은 행정기관의 행위라는 것은 공무원이 의사 무능력 상태에 있거나 또는 미성년 후견인 또는 피한정 후견인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무효로 보고 있습니다. 착오로 인한 행정행위는 조금 다른데요. 이 경우에는 그 자체로 무효 취소의 원인이 되지는 않습니다. 행정행위가 적법하게 성립했는지를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행정행위에 있어서 착오는 거래 안전이나 신뢰보호 관점에서 독립된 무효 원인이나 취소 원인이 되지 않는다는 게 통설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착오의 결과로 행해지는 행정행위의 내용 그 자체가 실현 불가능한 경우에는 무효이고, 단순 위법이 있는 경우는 취소, 이렇게 효력을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착오에 의한 행정행위는 별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사기, 강박, 증술에 의한 행정행위도 취소 사유로 원칙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허가 신청 시에 허위의 서류를 제출하거나 담당 공무원을 협박하거나 뇌물을 주고 허가를 받는 등의 경우
경우에는 행정행위의 내용 자체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 하더라도 행위의 상대방을 보호할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 행위는 위법한 행위고 원칙적으로 취소 사유로 보는 것으로 보시겠습니다. 자, 그러면 주체에 관한 내용 자체도 시험 문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정리를 하시겠습니다. 자, 주체에 관한 첫 번째, 정당한 권한이 없는 경우, 그리고 무권한인 경우, 그리고 정상적인 의사에 의하지 아니한 경우 원칙적으로 무효로 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는 사실상 공무원 이론, 대리권이 없는 자, 적법하게 구성되지 않은 행정기관의 행위, 그리고 공무원이 의사 무능력 상태에서 한 행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편 착오에 의한 행정행위는 그 자체로 무효나 취소, 위법한 행정행위의 원인이 되는 것은 아니고요. 사기, 강박, 증술에 의한 행정행위는 원칙적으로 취소 사유로 보고 있습니다. 자, 주체에 관한 것도 많이 나오고요. 더 많이 나오는 게 바로 내용에 관한 흠입니다. 내용은요, 법 또는 행정법의 일반 원칙, 그리고 내용이 불명하거나 실현 불가능한 경우를 일반적으로 이제 먼저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내용에 관한 하자를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행정행위가 법 또는 행정법의 일반 원칙인 신뢰보위 원칙이나 비례성 원칙 등에 위반한 경우에는 침입적 행정 하거나 또는 침입적 행정행위가 법적 근거를 결여한 경우, 이러한 경우를 말합니다. 자, 그리고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실현 불가능한 경우, 목적물의 범위가 불분명한 계고 처분 또는 비영리법인에 대한 소득세 부과 처분, 그 다음에 사자에 대한 과세 처분, 실현 불가능하죠. 자, 이러한 경우도 내용에 관한 흠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위헌 위법인 법령에 근거한 행정 처분이 있습니다. 자, 요거 뒤로부터 요 유형들은 이제 위헌 판결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위헌 위법인 법령에 근거한 행정처분인데요. 처분 이후에 이제 위헌 위법으로 판단이 된 겁니다. 그러면 처분을 할 때는 그 법률이 유효했죠. 그렇죠? 그리고 난 뒤에 나중에 그 법률이 이제 위헌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러한 경우에 우리 대법원은 이 하자가 중대하긴 하지만 위헌 위법 결정 전까지는 객관적으로 이 하자가 명백한 건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위헌 위법 판단이 이루어지고 난 뒤에야 그것이 이제 위헌 위법이라는 것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 중대하다 할지라도 명확할 수는 없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기 때문에 무효 사유가 될 수 없고 취소 사유에 불과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헌법재판소도 위헌의 정도나 기본권 관련성 등을 평가해서 판단을 해서 예외적으로 당연 무효 사유가 될 수는 있다고 보지만 원칙적으로는 취소 사유에 불과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위헌 결정의 소급표, 불가쟁력이 발생한 행정처분에 위헌 결정의 소급표가 미치는지 여부입니다. 자, 이건 뭐냐면 행정청이 처분을 했어요. 그리고 난 뒤에 이미 불가쟁력이 발생했어요. 그 이후에 이제 위헌이나 또는 위법성이 판단이 된 경우입니다. 자, 이런 경우에 우리 헌법재판소는 원칙적으로 이미 이제 불가쟁력이 발생한 처분까지 모두 다 이제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라고 본다면 법적 안정성에 상당한 침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장래효만 발생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다만 예외적으로 소급표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소급표가 인정되는 사유는 위헌 제청을 한 당의 사유와 위헌 결정 전 동종 위헌 여부가 헌법재판소에서 제청되었거나 또는 신청을 하고 있는 당의 사건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당의 법률이나 법률의 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돼서 이미 지금 법원에서 계속되고 있는 사건, 그리고 위헌 결정, 당연히 그 이후 사건은 포함되겠죠. 이후에 같은 이유로 제소된 일반 사건, 이러한 경우에는 소급표가 인정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대법원도 원칙적으로 소급표가 인정되지 않고요. 장래효만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 이후의 상황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행정청이 처분을 하고요. 그 이후에 다시 이제 위헌 판결이 이루어졌을 때 이에 대해서 그 이후에 추가로 처분을 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위헌인 법률의 처분이 이제 행정청이 이제 과세 처분을 했습니다. 세금을 내세요라고 처분을 하고 난 뒤에 이제 위헌 판결이 이루고 납니다. 그러고 난 뒤에 이제 세금을 그동안 안 낸 사람들한테 위헌 판결이 나고 난 뒤에 이제 체납 처분, 독암 매청이죠. 그렇죠? 독촉, 압류, 매각, 청산과 같은 체납 처분으로 넘어갈 수 있는지에 관한 겁니다. 과세 처분 이후에 근거 법률이 위헌 결정된 이후에 이제 체납 처분을 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겁니다. 여러분들 이미 이제 위헌 판결이 났기 때문에 체납 처분에 대해서 실행하는 것은 사실 사리에 맞지 않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법원은 집행력 부정서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헌 결정 이후에 체납 처분을 하는 것은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 무효인 처분에 해당한다, 이렇게 봤습니다. 자, 그래서
그래서 판례를 보시면요. 위헌 결정 이후에도 조세채권의 집행을 위해서 새로운 체납 처분에 착수하거나 이를 속행하는 것은 더 이상 허용되지 않고 나아가 이런 위헌 결정의 효력에 위법하여 이루어진 체납 처분은 당연 무효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한 가지 문제점 여러분 생각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과세를 했어요. 그래서 100만 원의 세금을 내시오라고 했는데 기한 내에 안 낸 거죠. 그렇죠?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위헌 결정이 나고 난 뒤에 이제 체납 처분이 되는데 이 체납 처분을 하게 되면 무효라는 게 우리 법원의 판단입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이 사람 입장에서 좀 억울할 수 있습니다. 갑이라는 사람은 세금을 안 내고 버티다가 위헌 판결이 나서 어떻게 됐어요? 이제 더 이상 낼 필요가 없어졌죠. 근데 만약에 을이라는 사람은 이 법률이 이제 위헌임을 스스로는 예상했다 할지라도 일단 그 법을 준수해서 세금을 낸 사람이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난 뒤에 위헌 판결이 납니다. 이 사람이 나중에 체납 처분을 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겠죠. 그렇죠? 자, 이러한 경우에 이 사람이 돌려받을 수는 또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적법한 처분이었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을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리한 이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견해에 대해서도 비판이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헌 판결이 난 이후에도 체납 처분을 하는 것은 또 그 또한 바람직하지 않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법원은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자, 대표 판례 2번 한번 보시면요. 과세 처분 이후에 근거 법령이 위헌 결정이 난 이후에 압류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 문제가 됐습니다. 방금 보신 그 사실관계와 유사합니다. 자, 원고는 납세자고요. 피고는 세무사장입니다. 원고에 대한 과세 처분을 했고 그 다음에 근거 법률이 위헌 결정이 나서 피고가 예금채권 압류 처분을 독압 매청 중에서 압류 처분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입니다. 우리 법원은 뭐라고 봤냐면요. 위헌 결정 이후에 새로운 행정처분을 하는 것은 당연히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이미 형성된 법률관계에 기한 효속처분이라 할지라도 즉 과세처분에 대한 체납처분이죠. 그 사이에 이제 위헌 판결이 난 거고요. 설사 이것이 후속처분이라 할지라도 새로운 법률관계를 생산 확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위헌 결정 이후에 조세채권을 집행하기 위해서 새로운 체납처분에 착수하거나 이를 속행하는 것은 더 이상 허용되지 않습니다. 나아가 이러한 위헌 결정 효력에 위배해서 이루어진 체납처분은 그 자체만으로도 객관적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서 당연무효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그 다음입니다. 행정청이 이미 위헌임이 판단된 내용과 동일한 취지의 침입처분을 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겁니다. 자, 행정청이 처분을 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이미 위헌으로 판단했는데 동일한 취지의 침입적 처분,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는 처분을 할 수 있느냐? 당연히 어렵겠죠. 이미 위헌 판단이 났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위헌이라고 판명된 내용과 동일한 취지로 부당금 부과 처분을 하여서는 안 된다는 점은 명확하다라고 우리 법원이 판단을 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의 소급표를 검토하겠습니다. 우리 헌법재판소법 제47조 2항은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그 결정이 있은 날부터 효력이 상실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즉 행정청이 일정한 헌법재판소가 위헌 판결을 하면 그 당시에 있었던 사실관계에 부합하는 일정한 사건들에 대해서 소급표를 인정한다고 해석이 되는데요. 자, 여기에서 소급표가 인정이 되는 사항들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헌법재판소는 그 위헌 신청을 한 당해 사건에 대해서는 소급표가 인정된다고 봤고요. 그리고 위헌 결정 전에 동종의 위헌 여부가 헌법재판소에 제청이 되었거나 또는 법원에 위헌 제청이 된 경우는 인정이 됩니다. 그리고 당해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이 법원에 계속 중인 병행 사건에 대해서도 위헌 결정의 소급표가 인정이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 대법원은 헌법재판소에서 규정하고 있는 당해, 동종, 병행 사건을 모두 포함하면서 동시에 위헌 결정 이후에 제소된 일반 사건에까지 소급표를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 권리 구제 가능성을 조금 더 넓히려는 거죠. 그렇죠? 자, 이러한 소급표의 인정 범위가 실무적으로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의 효력을 여러분들이 이 내용이
행정행위 시험 문제에 출제되겠죠. 자, 행정청이 처분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난 뒤에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런 경우에 우리 법원은 그 자체로 바로 처분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불가쟁력이 발생하기 이전까지는 행정청이 일정한 처분에 취소를 할 수 있는 사유가 된다라고 보았습니다. 헌법재판소도 원칙적으로 취소 사유가 된다고 봤습니다. 다만 헌법재판소는 이 위헌 결정이 이루어진 경우에 예외적으로 기본권 침해 정도가 매우 큰 법률이었거나 또는 위헌 정도가 큰 법률인 경우에는 무효 사유도 될 수 있다고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불가쟁력이 발생한 이후의 사건에 대해서는 우리 대법원은 원칙적으로 소급표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고 헌법재판소도 마찬가지 입장을 쓰고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소급표를 인정한다는 판례가 있긴 하지만 원칙적으로 불가쟁력이 발생하면 더 이상 다툴 수 없기 때문에 소급표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 이 첫 번째 경우를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뒤쪽을 보시겠는데요. 이 문제도 중요합니다. 자, 행정처분이 한번 이루어지고 난 뒤에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A라는 처분이 후속 처분과 연결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가가 조세부가 처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조세부가 처분의 근거 법률이 위헌 판결이 나게 되면 이 세금을 안 낸 분들에 대해서 체납 처분을 행정청이 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자, 우리 대법원은 집행력이 부정된다, 체납 처분을 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위헌 판결이 난 법률인데 더 이상 집행을 하는 것은 그 법률 우위의 원칙에도 이제 부합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된 경우에 조금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행정청이 조세부가 처분을 하면 국민은 원칙적으로 세금을 납부하겠죠. 그렇죠? 자, 세금을 이미 납부했어요. 그리고 난 뒤에 위헌 판결이 나면 그 사람은 더 이상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후행 처분의 집행력이 부정된다고 해서 이걸 돌려달라는 건 아니잖아요. 처분을 할 때는 유효한 법률이었으니까요. 자, 그런데 조세부가 처분을 했는데 세금 납부를 거부한 사람의 경우에 만약에 위헌 판결이 나고 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더 이상 체납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 사람 입장에는 세금을 결국은 안 내도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는 결과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이 판결에 대해서는 비판적 의견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법률 우위의 원칙 입장에서 봤을 때는 후속 처분을 집행하는 것 자체도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취지의 판결이 우리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행정처분이 있고 난 뒤에 이제 위헌 판결이 있고 그리고 난 뒤에 동일한 취지의 어떤 침해 처분을 계속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우리 대법원은 이것도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이미 위헌 판결이 난 것에 대해서 동일한 처분을 하는 것은 국민의 입장에서는 침해적 행정행위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행정행위에 관한 절차상 하자를 보시겠습니다. 행정행위를 하기 위해서 법률이 일정한 절차를 거칠 것을 요구하는 경우 이 절차 중 어느 하나를 거치지 않거나 절차에 하자가 있으면 위법한 행정행위가 됩니다. 한편 절차상의 하자도 무효 또는 취소 사유가 될 수 있고 다만 경미한 하자인 경우에는 처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자, 절차상 하자의 유형은 두 가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법률상 필요한 신청 또는 동의 행위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무효로 보고 있습니다. 법령이 일정한 행정행위 상대방에 대한 신청 또는 동의를 필요적 절차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그 신청이나 동의는 필요적으로 중요한 절차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를 거치지 않는 것은 원칙적으로 무효라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조합에 대한 동의 절차, 동의 요건 같은 것들이죠. 조합 설립을 할 때요. 자, 그 다음 두 번째로 다른 기관과 협의 등을 거치지 않는 경우를 보시겠습니다. 다른 기관의 협의 또는 자문이 법률에 의해서 당사자들의 권리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협력을 결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무효 사유에 해당하지만 이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취소 사유에 불과하다고 우리 법원이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령상 동의가 의무가 있는데 거치지 않은 경우만 무효 사유로 보고 그 밖의 사유, 청문 절차 등을 거치지 않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취소 사유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많은 문제에서 이러한 행정 절차를 거치지 않는 경우를 묻고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는 취소 사유고요. 다만 법령에서 정한 중요한 동의 의무나 동의 요건 등을 갖추지 않았을 때는 무효 사유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판례로 학교보건법상 학교 위생정화구역 금지행위
금지 행위 및 시설 해지를 할 때 심의를 누려 있습니다. 그러면 학교정화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은 경우 이런 건 절차상 하자이긴 한데 무효 사유에는 이르지 않는다고 해서 취소 사유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환경영향평가법상 환경영향평가는 법령상 중요한 법령상 중요한 절차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에 대한 평가를 요력한 것을 우리 법원은 무효로 삼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법률이 취하고 있는 취지에 따라서 그리고 그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그 절차의 중요도에 따라서 이것이 달리 이 하자의 효력이 달리 이제 판단될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형식에 관한 행위입니다. 형식은 이제 문서로 요구하고 있는데 문서를 안 했을 때 무효 또는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무효 사유가 되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재결서에 의하지 않은 행정심판 재결, 독촉성 없는 납세 독촉, 어떤 법령상 서명을 해야 되는데 하지 않은 경우 다 어때요? 중요한 거죠. 그렇죠? 국민의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행정심판의 재결은 사실상 거의 판단과도 같은 건데 이걸 재결서에 의하지 않으면 당연히 무효가요. 그 다음에 납세 독촉이라는 것은 도감 매청이죠. 그렇죠? 체납 처분에 있어서 중요한 절차입니다. 따라서 독촉장 없이 한다면 이것은 무효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법령에서 서명을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걸 결여한 경우도 무효로 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 하자를 주장하는 방법을 보실 때 취소 소송을 제기할 때는 당연히 취소 소송의 제기 요건을 갖추어야 됩니다. 기간이나 당사자 등에 관한 내용을 갖춰야 됩니다. 하지만 무효를 구하는 의미의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형식적으로는 취소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소 기간은 반드시 준수해야 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관심사는 어떤 경우에 무효가 되고 어떤 경우에 취소가 되는지를 구분하는 방법에 해당합니다. 특히 이제 여러분들이 변시 선택형 문제를 푸실 경우에 어떤 경우에 무효인지를 유형화시켜서 알고 계시면 문제를 상당히 빨리 푸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부분들을 한번 읽어보시고 숙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당한 권한 없는 행정기관이 한 행위, 의사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 그러한 경우는 주체상의 하자로 무효가 됩니다. 내용상 하자는 내용이 불명확한 경우, 절차상 하자 중에서는 상대방의 동의 같은 경우 굉장히 중요한 의사표현이기 때문에 이 동의를 거치지 않은 경우, 그 다음에 형식상 문서 발령을 요건으로 하고 있는데 구두로 한 경우, 위법한 법률에 근거한 행정행위, 위헌 결정 이후에 이루어진 처분은 무효입니다. 자,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는 사기, 강박, 증례 등의 어떤 의사표시상의 하자로 이제 취소되는 경우, 그 다음에 민법상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반하는 행위, 그 다음에 행정절차법상 청문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아직까지는 취소하는 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무효까지는 아니고요. 그 다음에 행정행위 이후에 이루어진 행정처분이 아니라 근거 법률이 위헌 결정이 된 경우, 이런 경우는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자의 유형을 잠깐 보시는데 이거 여러분들이 다 아실 거기 때문에, 자, 무효 취소 철회는 기본적으로 외과는 존재하지만 효력은 처음부터 발생하지 않는 것이 무효고요. 효력은 처음부터 발생했지만 후발적으로 효력이 없어지는 거죠. 일단 효력이 발생했지만 행정청의 의사표시로 이후에 효력이 없어지는 것, 그것이 취소입니다. 철회 같은 경우는 계속 유효해요. 처음부터 효력이 발생했고 그 다음에 일단 효력이 다 발생합니다. 자, 그런데 행정청이 별도의 의사표시로 장래를 향하여 효력을 소멸시키는 겁니다. 그림을 그려보면 무효는 처음 처분부터 효력이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취소는 효력이 있었는데 나중에 행정청의 의사표시로 소급하여 취소되는 거고요. 철회는 효력이 계속 있습니다. 근데 이후에 행정청의 의사표시로 장래를 향하여 효력을 소멸시키는 겁니다. 자, 그리고 하자의 승계에 관련한 판례들도 많이 나오고 치유 부분도 많이 나옵니다. 하자의 승계는 행정청이 여러 단계에 걸친 행정행위를 하는 경우에 주로 문제가 됩니다. 특히 승계가 주로 문제되는 이유는 행정청이 A라는 처분을 했을 때 당사자는 다툴 생각을 못했는데 후행처분이 이루어지면서 점점 더 당사자의 권익구제가 이제 권익구제의 침해를 알게 되는 거거나 깨닫게 되는 경우입니다. 자, 이런 경우에 C 처분을 했을 때 당사자가 이제 한번 다투어 봐야겠다 라고 봤는데 C는 이미 이제 적법한 거예요. A나 B가 위법한 거죠. 그쵸? 근데 A가 위법함을 전제로 사실은 C가 이루어진 건데 C행위
B만 잘라서 다투기엔 적법한 거예요. 그런데 C는 아직 쟁송기간을 지나지 않았고 A는 이미 쟁송기간이 지나버린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당사자는 C를 다투면서 A도 함께 다툴 수 있느냐? 왜냐하면 C를 소송 대상으로 했을 때는 쟁송기간 내니까 적법한 소송이 제기가 되는 거고요. 그러려면 A의 하자를 가지고 와야지 A를 함께 다툴 수 있겠죠. 당사자 입장에서는 하자의 승계를 긍정해서 다투고 싶기 때문에 이러한 하자의 승계를 주장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이제 대집행 절차에서도 이루어지는데요. 예를 들면 행정청이 철거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제 행정청이 대집행을 하겠다라는 처분이 들어가죠. 자, 철거 명령을 내리는 것과 철거 명령을 내리는 것과 강제 집행 절차는 조금 다른 절차로 보고 있습니다. 자, 대집행 절차로 들어가면 계고, 통지, 실행, 비용 징수라는 어떤 그 대집행 절차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요. 우리 법원은 만약에 계고 처분이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당사자가 계고 처분이 이루어질 때까지만 해도 설마 대집행 하겠어? 라고 하면서 별로 이제 소송을 제기할 생각을 안 했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통지도 이루어지고 실행이 이루어집니다. 자, 실행이 이루어질 때쯤이나 또는 통지가 이루어질 때쯤에야 당사자가 이거 계고가 위법했다라는 걸 다투고 싶어져요. 그런데 보니까 이 계고는 이미 제소기간이 지난 거죠. 그래서 통지를 소송의 대상으로 하고자 하는 경우에 이때 통지를 다투면서 계고를 함께 다툴 수 있냐? 우리 법원은 이 개통실비는 선행행위와 후행행위죠. 얘가 만약에 선행행위면 얘가 후행행위고요. 이쪽이 선행이면 이쪽이 후행입니다. 이 각각의 목적은 모두 강제집행이라는 하나의 법률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하자승계가 긍정된다 이렇게 봤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철거 명령과 강제 집행, 철거를 하도록 하는 명령 있잖아요. 먼저 이제 강제 집행 들어가기 전에 몇 월 며칠까지 철거하세요 라는 명령서가 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제 한참 지나서 일정한 절차를 거쳐서 계고가 오죠. 그렇죠? 몇 월 며칠까지 철거 안 하면 대집행 하겠습니다 라는 거고요. 통지는 몇 월 며칠 날 대집행 하겠습니다 라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이 절차와 이 절차는 어떠냐면 서로 독립하여 별개의 법률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한다. 즉, 철거명령과 강제집행은 서로 다른 행위다라고 봐서 하자의 승계를 부정하여 버립니다. 자, 그래서 대집행 절차인 개통실비의 각 행위는 연결돼서 하자 승계가 긍정되지만 강제철거명령과 철거명령과 강제집행은 다른 행위이기 때문에 하자승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하셨으면 됩니다. 그러면 비슷한 논의가 바로 이제 체납 절차에서도 있었습니다. 과세처분입니다. 세금을 내주세요 라고 했는데 안 내요. 그러면 체납처분에 들어갑니다. 강제집행이죠. 독촉, 압류, 매각, 청산입니다. 우리 법원은 이 도감매청은 체납처분이라는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이루어지는 하나의 법률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하자승계가 긍정되지만 과세처분과 후행 체납처분은 연결된 행위가 아니다. 별개의 법률 효과를 목적으로 한다라고 보기 때문에 하자의 승계를 부정했습니다. 개별 공시지가 결정과 과세처분도 과세처분의 경우에 좀 특이하게 독립하여 별개의 효과를 가져오지만 이거는 당사자의 권익구제를 위해서 하자의 승계를 인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개별 공시지가 결정은 1월 1일에 이루어져요. 그런데 예를 들어 종합부동산세 부과는 8월인가요? 9월인가 이루어지잖아요. 그쵸? 자, 이래서 이때 사람들이 나중에 이제 나에게 부과된 세금을 가지고 다투고 싶은데 사실은 그 근거는 공시지가가 이미 바뀌어 있는 시기잖아요. 자, 이런 경우에는 하자가 그러니까 독립하여 별개의 효과를 가져오는 처분이긴 한데 이 두 개를 같은 효과를 가지고 오는 거라고 보긴 어렵지만 당사자가 1월 1일부터 이거 내가 종합부동산세 낼 테니까 또는 어떤 세금 소득세를 낼 테니까 양도세를 낼 테니까 이거 예측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죠. 따라서 당사자의 이익을 위해서 하자의 승계를 긍정한 사례입니다. 자, 그리고 그런데 선행 표준지 공제시가 결정이랑 후행 개별 공제시가 결정은 하자 승계되지 않는다고 봤고요. 액화 서급가스
플러스 판매사업 허가처분과 신고 반려처분도 인정되지 서로 다른 법률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행정행위라고 봤습니다. 자, 이런 거 시험 문제 많이 나오니까요. 사례를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하자의 치유와 전환으로 가겠습니다. 하자의 치유는 원칙적으로 안 되고요. 다만 치유는요, 하자가 있는데 그걸 이제 다시 하자가 있는 행정행위를 취소하고 다시 하려면 행정력이 낭비되잖아요. 그래서 행정행위를 치료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할 필요까지 없고 그 하자에 있는 그 부분만 조금 보완해서 행정행위의 효력을 유지시켜 주는 걸 치유라고 합니다. 취소에서만 하자가 인정이 되고 내용상 하자에는 불과하다라는 거고요. 이유 제시의 하자 치유는 쟁송 전까지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치유가 되면 처음부터 적급한 것으로 소급해서 효력이 발생합니다. 자, 전환은요, 무효에도 인정이 되는데 행정처분이 있을 때 그걸 아예 바꾸는 겁니다. 자, 전환 행위 자체도 하나의 처분성 있는 행정행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하자의 승계 논의를 보시겠습니다. 하자의 승계는 두 개의 행위가 연속적으로 행해지는 경우에 선행행위의 하자가 후행행위에 승계되는지 여부, 그리고 선행행위의 흠을 이유로 비행위를 다툴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가 됩니다. 자, 이 문제가 주로 논의가 되는 사유는 뭐냐면요. 당사자 입장에서는 A란 처분이 이루어졌을 때까지만 해도 별로 소송을 통해서 다투고 싶은 어떤 이유를 찾지 못하고 그냥 시간을 흘려보내고 난 뒤에 B라는 처분이 이루어지고 나서야 비로소 권리의 침해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B를 소송으로 다투고 싶어 하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B는 B 행위 자체만으로 봤을 때는 독립된 처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살펴봤더니 A의 하자가 있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A를 소송의 대상으로 다투려고 했더니 이미 불가쟁력이 발생해서 A를 다툴 만한 어떤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A를 전제로 한 B 행위는 계속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B를 이제 소송의 대상으로 다투면서 A의 하자를 이제 주장을 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됩니다. 자, 이 경우에 여러분들이 두 가지 전제를 반드시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A에 있는 하자가 선행행위의 하자가 무효입니다. 그러면요, 여기선 더 이상 논의를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B라는 후속행위는 당연히 무효이니까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A 행위에 대한 불가쟁력이 이미 발생한 경우에 주로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A가 불가쟁력 범위 발생하기 전 범위 내에요. 그러면 당사자 입장에서는 B도 다툴 수 있고 A도 다툴 수 있죠. 그러면 A 자체를 다투면 되기 때문에 굳이 B를 다투면서 A를 다툴 만한 실익이 없기 때문에 불가쟁력이 발생하지 않았을 때는 이 문제 자체가 논의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하자의 승계 그리고 불가쟁력의 문제, 하자의 승계 그리고 관련된 이 효력을 논의하는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 전제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자 승계를 긍정한 사례와 부정한 사례인데요. 우리 대법원은 그 선행행위와 후행행위가 결합하여 하나의 법률 효과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승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양 행위가 A에서 B로 넘어가는 행위가 서로 독립하여 별개의 법률 효과를 목적으로 할 때는 하자의 승계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떠한 경우에는 하자가 승계되는지를 보실 텐데요. 자, 여러분들이 또 조금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는데 헷갈려하는 개념 중에 하나가 바로 공시지가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우리 법원은 공시지가 결정에 따른 과세 처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공시지가 는 그 땅에 대한 어떤 시가를 결정하는 거잖아요. 행정청이 주관을 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 공시지가는 사실 그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공시지가 결정과 과세처분은 독립된 행정행위라고 보아서 승계를 원칙적으로 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별 공시지가를 알려주는 것은 개인의 땅, 그 각각의 땅에 대한 공시지가를 알려주는 거잖아요. 이 개별 공시지가를 이제 정하고 난 뒤에 과세 처분을 했는데 국민의 입장에서는 개별 공시지가가 정해졌을 때는 이게 설마 나한테 과세 처분으로 올지 시간적 차이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예상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 입장에서는 수인 한도를 넘는 심각한 침해다라고 해서 과세 처분이 이루어지고 난 뒤에 개별 공시지가 결정 자체도 다툴 수 있다라고 해서 수인 한도론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즉, 이 개별 공시지가 결정과 과세 처분이 이제 결합하여 하나의 법률
법률효과를 발생하는 행정행위의 법적 성격은 없지만 그래도 하자의 승계를 인정할 수 있다라고 보았습니다. 한편 공시지가 결정과 부담금에 대해서는 판례가 이 두 가지 행정행위가 독립된 행정행위인지 그 다음에 아니면 결합한 행정행위인지를 명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진 않은데요. 하자가 승계되는 것을 인정하였습니다. 이것도 개별 공시지가에서만 판례가 있기 때문에 부담금이 나온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개별이든 개별 공시지가든 표준지 공시지가든 특별하게 구분하지 않고 부담금의 경우에는 하자가 승계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두 가지를 지금 방금 설명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표준지 공시지가를 결정하고 수용 재결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이것이 결합한 행정행위다라고 보진 않았지만 수인 한도를 넘어서 하자 승계를 인정을 했습니다. 반면에 표준지 공시지가 결정과 개별 공시지가 결정은 서로 독립된 행정행위다라고 보아서 하자 승계를 부정하였습니다. 자, 요거 공시지가에 관한 개념 여러분을 한번 정리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정리하면 공시지가 결정과 과세처분은 원칙적으로 승계가 인정이 되지 않는데 개별 공시지가만 예외적으로 수인 한도론에 의해서 승계를 인정했습니다. 독립한 행위이긴 하지만 국민의 일단 참을 수 없는 어떤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인정을 한 거고요. 일단 부담금은 원칙적으로 하자 승계를 인정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구분하시고요. 자, 재건축과 재개발 문제도 나타나죠. 그렇죠? 자, 사업 실시 계획 인가 고시입니다. 도시 계획 결정을 하는 것과 이 도시 개발을 수용하겠다는 수용 재결을 하는 것은 이제 별개의 행위고요. 그 다음에 도정법상 사업 시행 인가와 관리 처분, 토지수용법상 사업 인정과 수용 재결, 요것도 이제 다 이제 하자 승계가 부정된 행위입니다. 그리고 이제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들 조금 쉬운 개념으로 대집행과 체납 처분에 관한 겁니다. 자, 건물 철거 명령과 대집행 절차가 있는데요. 자, 철거 명령과 대집행 절차는 나뉘는 행위라고 보고요. 대집행 행위로 들어갔을 때 거기에서 세부적인 절차, 계고, 통지, 실행 비용 징수인데요. 요거는 연결된 행위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개통 실비는 하자 승계가 인정이 되고 건물 철거 명령과 이 대집행 행위는 연결되지 않습니다. 똑같은 논리로 체납 처분도 그렇게 되겠습니다. 행정청이 과세 처분을 하는 것과 세금을 안 냈으니까 체납 처분을 하는 것은 분리된 행정행위이기 때문에 하자가 승계되지 않습니다. 독립된 행정행위이기도 하고요. 자, 그런데 이 체납 처분 내에 독촉, 압류, 매각, 청산 절차가 있습니다. 자, 행정청이 과세 처분을 했는데 세금을 낸 사람한테는 여기로 넘어가지 않죠. 세금을 내지 않은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이 절차는 서로 결합하여 하나의 법률 효과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하자의 승계가 인정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밖의 경우도 이제 판례에서 나온 경우를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친일 반민족 행위자를 결정하고 독립유공자 적용을 배제하는 행위는 서로 결합된 행정행위는 아니지만 수인 한도론 이론 때문에 하자의 승계를 인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보충력 편입 처분과 공익 공무요원 소집 처분, 액화 석유가스 판매 사업 허가 처분과 사업 개시 신고 처분, 그 다음에 직위 해제 처분과 직위 면직 처분은 서로 분리된 행정행위이고 독립된 행정행위이고 따라서 하자 승계가 부정된다고 하였습니다. 자, 이 사례들은 모두 변시 기출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과 인가처분 사이의 하자의 승계 문제를 보시겠습니다. 각각의 행위가 독립하여 별개의 법률 효과를 발생하는지 결합하여 하나의 법률 효과를 발생하는지를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 판례를 다시 한번 정리하면 각각의 행위가 결합하여 하나의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면 하자의 승계가 긍정되는 데 반해서 각각의 행위가 독립하여 별개의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면 하자의 승계는 원칙적으로 부정됩니다. 다만 수인 한도를 넘는 불이익을 강요하는 경우에만 승계가 긍정이 됩니다. 자, 여기에서의 각각의 두 가지 행위를 먼저 정리하시면 됩니다. 원고는 호텔을 운영하는 사인이죠. 그렇죠? 항상 사인은 원고가 많이 나오고요. 그다음 피고는 군수에 해당합니다. 자, 이 군수는 용도 변경을 해줬고요. 그리고 난 뒤에 군 계획시설 결정에 대한 고시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계획시설 결정을 하게 되죠.
이 부지에 어떤 시설을 만들겠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 청소년 수료원을 만들겠다는 계획시설 결정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교육청을 사업시행자로 선정한 이후에 실시계획에 대한 이 인가를 하게 됩니다. 자, 이 두 가지 계획의 처분 간의 법적 성격을 보셔야 됩니다. 자, 원고는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의 하자가 있기 때문에 이 결정의 하자가 있기 때문에 후행 실시계획 인가도 하자 있는 것으로서 하자의 승계를 주장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도시계획시설 결정과 그 다음에 인가처분을 보시면 인가처분의 법적 성격을 각각 보시겠습니다. 국토계획법 제44조는 기반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한다라고 했고요. 기반시설 설치를 위한 전제로서 그 다음에 국토계획법 제88조는 사업자는 실시계획을 작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실시계획에 대한 인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두 가지 행위의 법적 성격을 우리 법원이 판단을 합니다.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과 그 다음에 실시계획 인가는 단계적 행정행위라는 겁니다. 결국은요, 호텔 부지, 결국은요, 이 부지에다 청소년 수련원을 설립하기 위한 설립이라는 어떤 건설 행위로 나아가기 위한 단계적 행정행위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이 부지에다가 이 시설을 만들겠다는 시설 결정을 해야지만, 그리고 난 뒤에 사업자를 선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실시계획을 인가를 하게 되죠. 그리고 난 뒤에 건설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각각의 행위가 독립된 행위가 아니라 단계적 행위로서 별도의 요건과 절차에 따라서 별개의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독립처분이라고 보습니다. 단계적 행정행위이긴 하지만 이 두 가지가 서로 결합할 하나의 법률효과를 독립적으로 하나의 법률효과를 결합하여 완성시키는 것까지는 아니다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자, 그 판단을 하게 된 원인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2개 이상의 행정처분이 연속적 또는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박물관 설립, 청소년 수련관 설립이라는 것을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은 맞습니다. 이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서로 합하여 하나의 법률효과를 완성할 때는 하자가 승계가 됩니다. 자, 이러한 경우에 선행처분의 불가증력이 생겨 그 효력을 다툴 수 없게 되더라도 선행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후행처분의 효력을 다투면 됩니다. 그러나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서로 독립하여 별개의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경우에는 선행처분에 불가증력이 생겨 그 효력을 다툴 수 없게 되면 선행처분의 하자가 당연 무효인 것을 제외하고는 후행처분을 다투면서 선행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없다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 그래서 이 경우에는 실시계획에 승계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해서 두 번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이 요거를 조금 더 구분을 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첫 번째 판례에서는 국토계획법상 사업시행자를 지정하는 동의 요건이었습니다. 토지 소유자들의 일정 비율 이상이 동의해야지만 한다는 요건이었고, 그 사업시행자 지정 이후에 이에 위반한 실시계획 인가가 있게 됩니다. 자, 우리 법원은요, 독립된 행정 두 가지는 당연히 독립된 행정처분으로 받고 그 하나의 법률효과라고 볼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다만 사업시행자 지정이 어때요? 지정에 있어서 동의요건이라는 것은 중대 명백한 동의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은 중대명백한 하자가 생기는 무효인 행정행위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 행정행위도 당연히 무효인 처분으로 이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반면에 세 번째 판례, 6판례죠. 이 판례는 무슨 뜻이냐면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과 실시계획을 인가하는데 이 두 가지가 전혀 별개의 행위가 아니라 단계적 행정행위에는 해당합니다. 그래서 별도의 요건과 절차에 따라서 법률효과, 그렇지만 단계적 행정행위지만 이게 서로 결합하여 하나의 법률효과 자체를 발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요건과 절차에 따라서 별도의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독립적 행정처분이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무효가 아닌 한 하자가 승계된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좀 구분하셔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행정행위의 하자의 치유와 전환 부분을 보시겠습니다. 하자의 치유라는 것은 성립 당시에 해자가 있는 행정행위라 하더라도 하자의 원인인 요건을 사후에 보완한다던가 또는 그 하자가 취소를 요하지 아니할 정도로 경미해진 경우에는 그 행위를 적법한 것으로 보아서 효력을 유지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이러한 행정행위의 치유라는 것은 결국은 행정행위가 한번 이루어지고 나면은 설사 그 행정행위가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경우에 원칙적으로는 이제 이게 하자 있는
행정행위를 취소나 무효가 되어야 하지만 이 이제 취소 사유가 굉장히 이제 적게 되거나 또는 사후에 보완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 행위를 되도록이면 유지시켜 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행정행위를 한번 하기 위해서 행정청이 상당히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이게 되는데 이걸 이제 절차상이거나 다른 이유로 하자 있다고 해서 취소나 무효를 해버리면 이 행정행위를 다시 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그만큼 또 시간과 노력이 낭비가 이제 소요가 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다시 또 이 처분을 할 때까지 국민의 입장에서는 기다려야 되고 또 처분이 있을 때 확실한 처분이 있을 때까지 또 불안정한 상태를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국민의 입장에서 오히려 또 이제 더 불리한 결과가 이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 하나여 치유를 인정하도록 하는 것이 하자의 치유에 관한 내용입니다. 우리 성설과 판례는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인 경우에만 이제 치유가 인정되지 아무리 그러한 사항이 있다 할지라도 무효인 경우 즉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경우에까지 하자를 치유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게 일반적인 견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치유의 사유는 주로 형식상 하자나 절차상 하자 또는 내용상 하자 중에서 치유할 만한 정도에 이르는 중대하고 명백한 정도에 이르지 않는 정도의 하자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자, 그런데 이 치유에서는 가장 많이 중요하게 다뤄지는 게 한계입니다. 치유를 한다는 것은 결국은 이제 행정행위에 대한 적법 절차의 원칙을 조금 더 완화해서 해석하는 거잖아요. 따라서 치유를 하는 것을 바로 언제나 인정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요. 치유의 일정한 한계 내에서만 인정해야 됩니다. 대표적으로 실체적인 한계로는 한 목적적 사정 범위 내에서만 해야 된다는 게 있고요. 그다음 시간적 한계로는 쟁송 제기 전설과 소송 절차 종결 전설이 있습니다. 자, 우리 판례는 쟁송 제기 전설을 취하고 있습니다. 자, 대표 판례 네 번째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판례는요. 세액 산출 근거를 누락한 납세고지서를 근거해서 과세 처분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세금을 부과할 때는 우리가 세액 산출 근거, 소득세법, 양도소득세법 또는 여러 가지 법률에 근거해서 과세 처분을 하게 되는데, 자, 이러한 과세 처분의 법적 근거를 넣지 않았을 때 이 과세 처분이 무효다 또는 취소다라고 해서 취소를 하게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다시 또 과세 처분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사이에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 불안정한 그 상태가 계속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치유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됩니다. 자, 사실관계를 보시면 피고인 행정청이 도봉구청장입니다. 자, 피고가 구청장이죠. 자, 그리고 원고는 납세자입니다. 자, 그래서 이 구청장이 피고에게 세액 산출 근거를 미기재한 지방세 납입 고지서를 청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제 부가 처분을 하고 난 뒤에 추가로 추후에 이거 근거를 안 보냈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추가로 세액 산출 근거를 통지를 하게 됩니다. 자, 우리 법령 지방세법 시행령 한번 보시면요. 납세는 법 규정에 의해서 다음 근거를 넣어야 됩니다. 다음 근거를 기재해서 납세고지서 또는 납입통지서로 해야 됩니다. 산출 근거와 납부 또는 납입 장소를 넣어야 된다는 거죠. 자, 이에 근거해서 이 법령을 한번 해석해 보겠습니다. 자, 법령의 해석 부분 보시면요. 조세 법률의 주의에 따라서 처분청으로 하여금 처분청 입장에서는 합리적인 처분을 신중하고 합리적인 처분을 하고 조세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서 부가처분의 근거를 상세히 알리고 그리고 불복 여부와 불복 절차도 이제 알려줘야 하는 게 우리 법령의 취지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요. 자, 그런데 세액산출 근거를 미기재한 납세고지는요. 세액산출 근거를 기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법하여 적어도 취소 대상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취소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하자의 치유도 인정을 하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하자의 치유가 가능한지에 관한 겁니다. 하자의 치유를 하려면 적어도 불복 여부의 결정 및 불복 신청에 편의를 줄 수 있는 상당한 기간 내에 해야 된다라는 게 우리 법원의 판단입니다. 따라서 그 상당한 기간의 범위가 뭐냐라는 거죠. 위 하자 처분에 대한 전심 절차가 모두 끝나고 세액 산출 근거의 통지가 있다 하더라도 이 과세처분의 하자가 치유됐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범위 기간 내에 해야 되는 거지 점심 절차가 모두 끝나고 난 뒤에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적어도 우리 판례는 쟁송을 제기하기 전까지는 해야 된다라는 쟁송 제기 전설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전환을 보시겠습니다.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전환이란 본래 행정행위로서는 무효이지만 다른 행정행위로서 요건을 충족했을 때 그 다른 행정행위로 보는 경우에 보는 거의 경우에는 요건을 충족하기 때문에 다른 행정행위로 조금 전환해서 보자라는 취지로 보는 것이 바로 행정행위의 전환입니다.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사람이 사망자인데 사망자에 대한 조세부가 처분을 하면 뭐예요? 그건 무효죠. 그렇죠? 자, 그렇지만 그런데 이것을 상속인에 대한 조세부가 처분으로 본다면 결국 이거는 다시 유효한 처분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무효인 처분을 유효인 처분으로 전환해 줄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 문제가 됩니다. 자, 법적 안정성과 무용한 반복을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행정행위의 전환이 이제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정행위의 전환은 전통적으로는 무효인 행정행위에 대해서만 인정이 되고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에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는데요. 오늘날 다수설은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도 전환을 인정하는 것이 소송 경제나 또는 다른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인정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견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전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요건이 있습니다. 목적, 요건, 효과에서 그 전환되는 행위, 그전 행위와 그 다음 새롭게 전환되는 행위 간에 실질적 공통성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다른 행위의 성립 요건과 적법 요건과 유효 요건을 갖추어야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행정청의 애초의 의도가 전혀 다른 것이었어는 안 됩니다. 상속자 A에 대한 조세부가 B에 대한 조사부가 원칙적으로 같은 유사한 행위에 해당하는 거죠. 일정한 의도를 가지고 한 거고요. 그 다음에 당사자가 전환을 의혹합니다.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서는 할 수 없고요. 제3자의 이익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요 요건 5가지를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효력을 보시면 이러한 전환이 이루어지게 되면 이 전환된 행정행위, 요 과거의 행위가 아니라 즉 사망자에 대한 과세부가가 아니라 조세부가 처분이 아니라 상속인에 대한 조세부가 처분, 이 B 행위가 이루어지면서 비로소 새로운 행정행위로서 독립한 행정행위로서 기능하는 겁니다. 이 A와는 독립된 행정행위가 새롭게 나타나는 거죠. 자, 그래서 판례를 보시면요. 귀속재산을 불화받은 자가 사망한 이후에 그 불화자에 대해서 그 불화처분은 사망자에 대한 행정처분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무효이지만 그 취소처분을 수불화자인 상속인에게 송달했을 때는 그 상속인에게 다시 그 불화처분을 취소한다는 새로운 행정처분을 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즉 피상속인이죠. 사망자에 대한 처분을 이제 전환해서 상속인에게 새로운 처분을 하게 되면 그 상속인에게 송달될 때에 그때 상속인에게 다시 새로운 처분을 한 것과 같은 효과가 발생한다라고 우리 법원이 판단을 하였습니다. 취소와 철회는 취소와 철회권이 어떤 식으로 제한되는지를 중심으로 보시면 됩니다. 행정행위가 취소된다는 것은 행정청이 일정한 행위를 했다가 그걸 효력을 없애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로 수익적 행정행위의 경우에 문제가 됩니다. 당사자에게 어떤 예를 들어 장학금을 지급하겠다라고 했다가 갑자기 취소해버려요. 그럼 당사자 입장에서는 침익을 받은 것과 유사한 어떤 느낌을 받죠.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는 굉장히 제한적으로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행정행위의 철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사자한테 일정한 허가를 해줬다가 앞으로 이제 철회해서 장려유기를 없애겠다 이렇게 하는 것도 당사자 입장에서는 권익의 침해로 인정이 될 수 있습니다. 수익적 행정행위 철회는 굉장히 제한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반면에 침익적 행정행위의 취소나 철회는 어떻겠어요? 당사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유리한 거죠. 오히려 나한테 조세를 부과했는데 갑자기 취소했어요. 그럼 기분이 좋죠. 그쵸? 그래서 침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의 철회는 오히려 수익적 행위로 전환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한이 상대적으로 덜하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러한 부분들이 시험 문제 많이 나오니까 꼭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행정행위를 폐지하는 방법입니다. 행정행위는 일단은 취소는요. 원칙적으로 위법한 행정행위인 경우에 직권 또는 쟁송으로 취소가 됩니다. 위법한 행정행위인 경우에요. 자, 그렇지만 철회는요. 일단 그 행정행위를 발령할 때부터 위법한 사유가 있는 게 아닙니다. 철회는 일단 적법하게 발령된 행정행위가 나중에 어떤 사유로 장래효가 없어지는 거죠. 적법한 행정행위인 경우에는 주로 철회를 하게 됩니다.
직권 취소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직권 취소는 행정청이 일정한 행위를 하고 난 뒤에 그것이 위법 또는 부당한 흠이 있음을 이유로 행정청 스스로 직권으로 효력을 소멸시키는 겁니다. 이거는 쟁송 취소랑 구분됩니다. 국민이나 또는 어떤 처분의 당사자가 행정청에 요구해서 취소하는 게 쟁송 취소라면, 행정청이 스스로 본인이 그 행정청이 한 처분을 취소하는 겁니다. 처분청 또는 감독청이 직접 할 수 있고요. 그 처분청이 직접 취소하는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단순 위법한 경우뿐만 아니라 부당한 경우까지 넓게 인정이 됩니다. 자, 이러한 직권 취소에서 어떠한 경우에 사유에 해당하는지가 중요한데요. 침익적 처분이 있고 나면요, 그에 대한 취소가 이루어지게 되면 결국은 국민 입장에서는 수익적 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침익적 처분에 대한 취소 처분은 국민에게 보다 유리한 행정행위가 되기 때문에 취소권에 대한 제한이 적습니다. 자, 그런데 수익적 행정행위인 경우에는 취소 처분이 되면 결국은 수익적 행정행위를 박탈하는 결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침익적 효과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행정청이 수익적 행정행위를 취소하는 것만으로도 국민의 입장에서는 수익적 행위를 받을 것이라는 합리적인 어떤 기대 또는 신뢰를 침해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는 신뢰보호 원칙이나 비교 형량 등을 거쳐서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자, 이러한 수익적 취소권이 제한되는 경우는 대부분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에 해당합니다. 결국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가 침익적 결과가 나타난다라는 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금전이나 현물을 급부해주는 경우, 그리고 귀하하거나 공무원 임명처럼 포괄적인 신분을 설정해주는 행위, 또는 당선인 결정이나 국가시험 합격자 결정처럼 불가변력이 발생되는 행위 같은 경우는 취소권 행사가 제한됩니다. 하지만 당사자의 신뢰가 조금 부정한 수단을 통해서 이루어졌거나 또는 당사자가 위법성을 알고나 알 수 있었던 경우, 또는 당사자에게 관계인에게 규칙 사유가 있는 것처럼 보호가치 있는 신뢰가 조금 적은 경우, 신뢰의 보호가치가 없는 경우, 이러한 경우에는 취소권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자, 이러한 직권 취소인 경우에도 침익적 처분인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상 절차가 준수되어야 합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직권 취소인 경우에 취소를 했는데 그 취소가 하자가 있는 경우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행정청이 일정한 행정행위를 하고 거기에다가 취소를 했는데 이 취소에 무효사유가 있는 경우는 이거 원래 취소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원행정처분이 그대로 존속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이 취소가 취소사유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런 경우에는 이 행정행위가 수익적 행정행위인 경우는요, 이 수익적 행정행위를 취소한 게 취소사유가 있으니까 원행정처분이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이 원행정 처분이 침익적 처분인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침익적 처분인 경우에는 이 침익적 처분을 취소하게 되면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은 이 침익적 처분을 취소한 게 수익적 처분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걸 다시 되돌리면 국민의 입장에서는 다시 침익적 효력가가 발생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소생할 수 없습니다. 다시 소생하려면 원행정 처분을 행정청이 다시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하자 있는 취소의 경우에는 무효인 경우나 취소 사유 중에서도 수익적 처분인 경우에는 그냥 원행적 처분을 그대로 이제 활용하시면 되는데, 침익적 처분인 경우에는 이것을 취소한 것을 다시 이제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되돌리는 것은 불가능하다. 국민 입장에서는 다시 침익적 결과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행정행위의 취소는 직권취소와 쟁송취소로 나뉘었습니다. 자, 쟁송취소를 직권취소와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접근하는 방식은 쟁송취소인 경우에는 사인이 행정청에게 소송을 통해서 요구를 하고 그를 통해서 이제 취소를 받는 겁니다. 따라서 목적은 개인의 권리를 구제하는 방법이고요. 당사자의 그 처분의 적법성을 통제하는 겁니다. 반면에 직권취소는 행정청이 스스로 사인
사인에게 이거 취소해야 된다라고 해서 스스로 취소하는 겁니다. 행정의 목적 실현을 위한 것이 많고 특히 행정청에서는 이러한 직권 취소를 하는 것은 이 사인 한 사람만 바라보고 하는 게 아니겠죠. 여러 사인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 목적점을 띠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이러한 쟁송 취소는 쟁송 제기를 통해서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행정청 또는 법원에다가 행정심판위원회 또는 행정법원에다가 소송을 제기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직권 취소는 행정청이 직권으로 하기 때문에 별도로 법원으로 갈 필요가 없고 행정청인 처분청이나 감독청이 직접 하게 됩니다. 당연히 쟁송 취소는 사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주로 부담적 행정행위에서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행정심판은 위법 또는 부당한 경우, 행정소송은 위법한 경우를 다투고 있습니다. 직권 취소는 수익적 또는 부담적 행정행위에 어디에도 할 수 있고요. 행정청이 이제 한목적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라면요. 위법한 경우뿐만 아니라 부당한 경우도 할 수 있습니다. 쟁송 취소는 일정한 행정소송이나 심판상의 제소기간의 제한이 있지만 직권 취소는 제소기간의 제한이 없습니다. 행정청의 제소기간이 아니라 직권 취소의 제한 기한이 없습니다. 행정청 입장에서는 필요할 때 하면 되는 거고요. 쟁송 취소는 취소 사유가 있으면 당연히 반드시 취소를 해야 되고요. 직권 취소는 취소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행정청이 취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한 목적적 필요에 의해서 취소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하면 됩니다. 자, 쟁송 취소는 원칙적으로 소급표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행정청이 한 처분에 대해서 당사자가 이제 취소 채송을 제기하고 그 다음에 법원이 취소 판결을 하면 원칙적으로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불가변력도 발생합니다. 하지만 직권 취소는 행정청의 의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익적 행정행위는 원칙적으로 소급이 되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불가변력도 인정이 되지 않는 경우가 다수입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우리가 행정행위의 폐지는 이것이 이제 취소의 제한, 즉 수익적 행정행위의 제한이나 또는 침익적 행정행위의 폐지의 제한이나 이런 것들이 논의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대표 판례 5번째는 보시면요.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소하는 것의 취소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노령연금 수급권을 부여하면 그때 국민 입장에서 수익적 처분이죠. 자, 그런데 노인 연금 수급권을 취소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국민의 입장에서 받는 줄 알았는데 그걸 취소하는 거니까 결국 국민의 입장에서 침입적 처분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그것을 취소하는 것에 문제가 이루어집니다. 자,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사실관계를 보시면 원고는 이제 사인입니다. 그쵸? 자, 원고는 출생 연월일을 기준으로 했을 때 노령원금을 지급받았습니다. 2008년부터 2014년까지 이제 지급을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원고가 2014년에 출생 연월일을 이제 정정을 하게 됩니다. 잘못 기재됐다는 것을 알고 1년을 이제 더 늦게 태어난 것으로 했죠. 자, 그리고 난 뒤에 이제 피고인 국민연금공단이 이를 알고 그러면 48년부터 49년까지 1년 동안 이제 이제 원래 받을 수 없는 걸 지급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특례로 노령연금 환수 처분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당사자 입장에서는 행정청 입장에서는 이거 한목적적 차원에서 원래 이제 실제로 이제 실제 연령을 기준으로 했을 때 받지 않아야 되는 1년치의 노령연금을 받았으니까 그걸 환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취지의 처분을 한 거지만 당사자 입장에서는 수익적 처분의 취소에 해당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법령을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자, 법원에서는요. 법령의 급여 환수 요건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경우에 수급권 소멸 사유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늦게 신고해서 그것이 잘못 지급된 경우에는 급여 환수를 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법원의 판단은요, 잘못 지급된 급여가 있는 경우에는 지급 결정을 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환수 처분을 할 때는 환수 처분 특성은 뭐예요? 국민에게 지급했던 돈을 다시 돌려받는 거잖아요. 사실 이 할머니 입장에서는 어떻겠어요? 이미 이제 2018년부터 2014년까지 쭉 받았기 때문에 2008년부터 2009년까지 낸 돈을 돌려달라라고 하면 사실은 이미 다 이제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다시 이제 돈을 이제 따로 만들어서
다시 이제 반납을 해야 되는 상황에 이르겠죠, 실제로는요. 자, 그래서 환수처분이라는 것은 결국 국민에게 어떤 부담을 지우는 것이다, 이렇게 봐서 공익상 필요나 당사자가 있게 될 기득권과 신뢰보호 그리고 법적 안정성 등을 비교 교량해서 환수처분을 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지급결정 취소가 적법한 처분이다. 적법하긴 하죠. 실제로 날짜를 치면은 이제 과도하게 받은 건 맞으니까요. 그러다 할지라도 이러한 환수처분은 반드시 적법하다고 판단해야 되는 것만은 아니다라고 우리 법원이 판단을 하였습니다. 네, 행정행위 처리 보겠습니다. 행정행위 처리라는 것은 일단 행정행위가 적법하게 성립했어요. 그래서 이제 적법하게 계속 집행이 되다가 나중에 어떤 사유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무런 하자 없이 성립한 행정행위에 대해서 그 효력을 존속시킬 수 없는 어떤 새로운 사정이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장래를 향해서 그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실적법성으로는 실무에서 여러분들이 나가시면 이거 취소라는 표현을 많이 쓰시게 되거든요. 그런데 실제로는 이것은 장래효만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철회다라고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제 강학상 취소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소급하여 효력이 소멸되잖아요. 그러니까 취소랑은 그 효력이 완전히 다릅니다. 자, 철회는요, 처분청만 할 수 있습니다. 감독청은 철회할 수 없습니다. 자, 이 근거는 철회의 근거는 법적 근거는 근거가 불효하다는 것과 그 법적 근거가 없어도 할 수 있다는 것과 근거가 필요하다는 학설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우리 판례는요, 꼭 근거가 있지 않더라도 철회권은 처분청이 행위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행위를 한 처분청은 처분 당시에는 별다른 하자가 없었고 처분 이후에 취소할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다 할지라도 원래 처분을 그대로 존속시킬 필요가 없게 된 사정 변경이 생기거나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생겼을 때는 별개의 행정행위로서 별개의 행정처분으로서 이를 철회할 수 있다라고 우리 법원이 판단을 했습니다. 자, 철회의 사유로는요, 법령에 사전에 이제 철회 사유가 규정되어 있거나 또는 사정 변경이 있는 경우, 그리고 철회권 유보 및 부담을 행정청이 당사자가 불이행한 경우입니다. 자, 또는 근거 법령이 개정된 경우, 그리고 중대한 공익상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러한 경우에 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철회권은 언제나 행사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이 철회권 행사는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자, 가장 철회권의 행사가 국민에게 침입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바로 수익적 행정행위의 철회에 해당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침입적 행정행위는 이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걸 처리하면 어떻겠어요? 지금까지 부담이 됐지만 이제 앞으로 없어지는 것이니까 처분청은 상당히 재량적으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이죠. 하지만 수익적 행정행위는 좀 다릅니다. 수익적 행정행위는 국민들에게 이익을 주는 것을 없애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상대방에게 제재수단으로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례의 원칙을 적용해야 될 겁니다. 자, 실권의 법리를 보시면 원칙적으로는요, 기준은 없지만 신뢰보호의 원칙, 당사자가 국민 입장에서 행정처리 이렇게 하리다라는 신뢰가 있다면 그때는 이제 신뢰보호의 원칙과 형량을 해서 이제 판단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3년 전에 내가 이제 예를 들어 특정한 도로교통법 위반 행위를 했어요.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운전면허를 취소한 경우에는 3년 전이니까 너무 좀 당사자 입장에서 이제 3년 정도 지나면은 내가 더 이상 운전면허 취소, 물론 그때 사유가 있었던 건 맞지만 이렇게 더 이상 이제 이러한 처분을 받지 않으리라는 기대를 할 수 있잖아요. 신뢰를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럴 때는 철회권을 좀 제한적으로 이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운전면허를 취소한 경우에는요. 자, 그 다음에 불가쟁력이 발생하는 경우에 원칙적으로 철회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철회 절차는 특별한 절차가 행정절차법에 규정이 되어 있지 않고요. 철회는 원칙적으로 장래효가 발생합니다. 말씀드렸죠? 장래를 향해서 효력을 없애는 겁니다. 자, 하자 있는 철회의 취소도 이제 취소를 준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실효 부분 보겠습니다. 실효는요, 적법 유효하게 형성된 행정행위의 효력만 이제 소멸시키는 겁니다. 아무런 하자 없이 적법하게 성립된 행정행위가 일정한 사실을 발생에 의해서 장래를 향해서 당연히 그 효력이 소멸되는 것을 말합니다. 자, 효력의 소멸입니다. 자, 실효가 되는 것은 대상이 소멸되거나 또는 목적이 발생하거나 상대방이 사망하거나 또는 부관이 성취됨으로써 더 이상 이 행정행위의 효력을 유지할 의미가 없게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자, 그래서 이 실효가 이루어지면 별도의 행정행위 필요 없이요, 그냥 장래를 향해서 행정행위의 효력이 자연히 없어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대표 판례 6번은 행정행위에서 수익적 행정행위를 처리할 때 법원에서는 당사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떠한 이익 형량을 해야 하는지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여기에서 원고와 피고 행정청인데요. 자, 원고는 A라는 기업 보조참가인입니다. 여기서는 무궁화 신탁인데요. 예, A가 토지와 건물을 매도하는 계약을 맺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에 근거해서 A는 행정청인 피고이죠. 자, 피고인 을에게 이제 원고의 토지 사용 승낙서를 첨부해서 건축 허가를 신청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피고는 사실은 A가 아직까지 소유권을 이전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인 내용을 형식을 심사한 후에 건축 허가를 해주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후에 원고와 A가 이제 잔금을 치르지 못해서 원고와 A의 매매 계약이 무효가 되고요. 원고는 A가 없으니까 이제 A가 매수를 해서 건축을 하려고 한 거였는데 A가 이제 매수를 못하게 됐으니까 원고 입장에서는 건축허가가 더 이상 필요가 없죠. 그렇죠? 자, 그래서 피고인 행정청에게 건축허가를 철회하는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피고가 이를 거부하게 된 겁니다. 자, 피고는요, 건축허가를 철회하는 것을 승인해줘도 뭐 괜찮은데 다만 이제 법령 규정에 의해서 당사자 간의 협의 또는 소송에 의한 결정이 우선 필요하다라고 해서 이제 A와의 어떤 뭐 소송에 의한 협의나 이런 서류들을 갖추어서 낼 것을 사전 결정을 할 것을 이제 요구를 합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갑이 소송을 제기하게 되죠. 그렇죠? 자, 그래서 법령을 한번 보시면요. 건축법 11조에서는 건축물을 건축허가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건축허가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건축허가의 법적 성질, 사실 우리는 건축허가에 대해서 앞부분에서 많이 배웠습니다. 자, 건축허가는 대물적 성격을 갖는 것이어서 행정청으로서는 허가를 할 때 형식적 심사를 주로 해서 심사를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래서 기속적 성격을 갖는다고 뜬 것도 배웠습니다. 자, 건축허가 철회 거부의 항고소송 대상성입니다. 건축주가 토지 소유자로부터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아서 건축주 여기서는 A죠. 그 토지 위에 건축물을 건축하는 대물적 성격의 건축허가를 받았다가 착공에 앞서 건축주 A의 귀책 사유로 해당 토지의 사용할 권리를 잃게 됩니다. 토지를 이제 구매를 못한 거죠. 그렇죠? 잔금을 치르지 못해서. 자, 그래서 건축허가의 존재로 말미암아 토지의 소유권에 대한 행사에 지장을 받을 수 있는 토지 소유자인 갑이죠. 그렇죠? 자, 갑으로서는 건축허가의 철회를 신청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토지 소유자는 이와 같은 신청을 거부한 행위는 이러한 그 신청을 거부한 처분에 대한 거부 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성이 있는 처분성이 있다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본안 판단으로 가는 거죠. 행정청을 한 처분청으로서는 비록 처분을 할 당시에는 하자가 없더라도 나중에 처분 후에 철회의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원래의 처분을 더 이상 존속시킬 필요가 없게 된 사정 변경이 생겼거나 또는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발생했을 때는 그 효력을 상실케 하는 별개의 행위로서 이를 처리할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다만 수익적 행정행위를 처리할 때는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결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기득권을 침해하는 결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 취소권 등의 행사는 이를 정당화할 만한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보호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이를 상대방이 받는 불이익과 비교 교량해서 공익상의 필요 등이 훨씬 더 큰 경우에 하나야 허용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이익 형량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요거에 대한 적용 부분을 보시면요. 토지 소유자의 원고 입장에서는 토지를 사용할 권리가 A에게 없다는 것을 이유로 이 사건 건축허가의 철회를 신청한 것입니다. 따라서 항고소송이 되고요. 또 나아가서 이 신청에 따라서 건축허가를 철회함으로써 이제 불이익을 교량합니다. 원고의 이익을 보호할 필요가 인정이 되죠. 원고는 여기 갑이었잖아요. 토지 소유자의 이익을 보호할 필요가 인정되고 나아가 피고 보호조 참가인과 무궁화 신탁이 받는 불이익과 비교 교량했을 때 원고 이익을 보호할 필요가 훨씬 더 크다라고 봐서 피고의 이익을 보호할 만큼 피고의 불이익을 정당할 만큼 강하다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익 형량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수익적 처분에 대한 처리를 할 때는 이익 형량을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내용을 판례에서 쓰고 있습니다. 취소와 철회인 경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자, 부담부 행정행위인 경우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행정청이 국민에게 어떤 부담을 주고 난 뒤에 그것을 취소나 철회하는 것은 국민에게 유리한 처분이기 때문에 한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수익적 행정행위인 경우에는 당연히 한계가 있습니다. 취소권이 제한되는 경우는 신뢰보호가 중요한 경우, 그 다음에 포괄적 신분 설정 행위인 경우 당사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죠. 그 다음에 인가나 사법적 형성 행위인 경우, 불가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취소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위험 방지나 중대한 공익이나 수익자 책임의 원칙이 적용되는 경우에 외회적으로 취소도 할 수 있습니다. 취소를 못한다는 건 아니고요. 제한적이다라는 거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수익적 행정행위인 경우 철회권도 제한이 됩니다. 당연히 신뢰보호 측면에서 제한이 되고요. 자, 제한이 된다면 취소와 철회 중에 어떤 게 더 제한적으로 이루어질까요? 네, 취소는 소급적으로 효력 자체를 소멸시키는 거기 때문에 당사자 입장에서 훨씬 더 불리한 처분이 됩니다. 그렇지만 철회는 장래적으로 효력을 발생시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이유가 있을 때는 철회는 하는 범위가 취소보다는 조금 더 넓게 인정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일부 취소가 되느냐에 대해, 일부 철회가 되느냐에 대해서 외형상 하나의 행정행위라도 가분성이 있거나 일부가 특정될 수 있으면 일부 철회도 할 수 있다라는 게 철회 한계 부분서 판례에서 나온 지문입니다. 자, 여러분들 다시 정리를 해보면 취소와 철회는 제한적으로 이루어진다. 특히 수익적 행정행위인 경우에. 근데 뭐가 더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취소가 조금 더 제한적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